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기술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예술일까요? 오늘은 런던 최고의 중환자 전문의였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그녀가 사랑하는 딸을 잃은 후 딸의 꿈을 찾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의료란 단순한 과학이 아닌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감동 스토리. 의사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구했지만 내 아이 하나 지키지 못했다라는 자책에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난 후 어떤 순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나요?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요. 영국 최고의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라는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 릴리가 저에게 남긴 흔적은 머나먼 아시아, 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앤 워딩턴, 딸을 잃고 한국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은 의사입니다. 내 딸 릴리는 언제나 빛나는 아이였어요. 옥스퍼드 의대에 입학했을 때 아마 저보다 더 기뻐했던 건 없을 겁니다. 그 아이는 제가 가지 못한 길을 더 멀리 가길 바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릴리는 의료에 대해 저와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킹스칼리지 병원 중환자실의 책임자로 20년간 일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기구와 정확한 절차, 그리고 명확한 진단. 제 세계는 언제나 이성과 과학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라는 말은 제 신조였어요. 환자를 살리는 건 실력이지 감정이 아니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릴리에게서 연락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옥스퍼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워딩턴 박사님, 유감스럽게도 따님이. 그 다음 말은 기억나지 않아요. 급성 뇌수막염. 증상 발현 후 진단까지 지연. 치료 시작이 너무 늦었다는 말뿐.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달려가서 직접 차트를 확인했죠. 의사로서 릴리의 상태를 분석했어요.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으면서도 엄마가 아닌 의사였습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은 3일 후에 치러졌어요. 흐린 런던의 하늘 아래 검은 우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와주었지만 저는 그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마치 유리벽 안에 갇힌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워딩턴 박사님은 강한 사람이에요. 아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할 거예요. 동료들의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어쩌면 저도 환자 가족들에게 이런 공허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군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밤, 마침내 저는 릴리의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옷을 접으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울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닌 엄마로서. 책상 위에는 릴리의 의대 교과서들과 노트북이 있었어요. 전원을 켜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릴리의 생일을 입력하니 화면이 열렸어요. 바탕화면에는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의대 프로젝트, 여행 계획, 국제의료 포럼. 마지막 폴더가 눈에 들어왔어요. 클릭해보니 다양한 문서들과 이메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서울 교환학생 지원서였어요. 서울, 한국 서울.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릴리가 한국에 관심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이메일 폴더를 열었더니 김민호 교수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을 클릭했어요. 김 교수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 인턴으로 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교수님이 국제의료포럼에서 발표하신 치유의 인간화에 대한 강의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엄마는 런던에서 최고의 의사지만 서울에서는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치유를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보내지 못한 메일 초안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출발인데 정말 설렙니다. 엄마는 아직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모르세요. 의학에 대한 저와 엄마의 시각이 너무 달라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비밀을 숨겼던 거였어요. 왜 릴리는 저와 의학에 대한 생각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완고했나요? 더 이메일을 찾아보니 수개월 동안 릴리와 김 교수는 의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눠왔더군요. 그리고 릴리는 서울로 3개월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릴리의 침대에 누워 아이의 베개를 꼭 안았어요. 딸이 보려 했던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딸의 마지막 꿈을 따라가기로 한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낯선 세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릴리가 연락했던 김민호 교수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호텔에 짐을 풀고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킹스칼리지 병원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영어로 물었죠. 김민호 교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김민호 교수님은 응급의학과 과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환자 예약이 꽉 차 있어서. 그녀는 스케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의사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영국 킹스칼리지 병원의 의사입니다. 제 딸이 김 교수님과 연락하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어로 길게 대화를 나눈 후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워딩턴 박사님, 맞으신가요? 김 교수님께서 오늘 매우 바쁘시지만 퇴근 후에 시간을 내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7시에 교수님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저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의사라니 영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잠시 후 피로한 표정의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워딩턴 박사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호입니다. 키가 크지 않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지친 눈에도 따뜻한 미소를 담고 있었어요. 그의 흰 가운에는 작은 커피 얼룩이 있었고 어깨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차트들과 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릴리 양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비통한 소식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런데 왜 제 딸은 당신을 그렇게 존경했을까요? 영국 의료 시스템보다 여기가 뭐가 더 나은지 직접 봐야겠습니다. 김 교수는 단 한순간도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아침 일찍 시간이 있으십니까? 저와 함께 응급실 당직을 도는 건 어떨까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뇌출혈 의심 환자입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환자는 70대 노인이었어요. 구급대원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실시간 환자 정보 시스템입니다. 환자분이 구급차에 타는 순간부터 모든 데이터가 병원으로 전송되죠. 덕분에 저희는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CT와 수술실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환자는 이미 CT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이런 과정이 최소 1시간은 걸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었죠. CT 결과 환자는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김 교수의 일부 스태프들은 이미 수술실로 향했고 다른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호사는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보호자에게 그렇게 접촉해도 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워딩턴 박사님, 환자의 가족들은 의학적 설명보다 공감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치료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영국에서 저는 항상 정확한 의학 정보만 전달했어요. 감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술이 시작됐고 저는 참관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들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수술 중에도 계속되는 팀워크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마취과 의사 모두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런던의 수술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급적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김 교수와 저는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런 수준의 의료는 분명 비싸겠죠?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어요. 방금 본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치료, 대부분이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환자 부담금은 실제 비용의 20% 정도고 중증 질환은 더 낮은 비율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대기 시간은요? 영국에서는 응급이 아닌 수술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은 짧은 편이에요. 대신 의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 교수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릴리가 마지막으로 보낸 이메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어요. 김 교수님, 다음 주에 서울로 출발합니다. 엄마에게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엄마는 의학이 과학이라고 믿으시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저는 의학이 사람을 치유하는 예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훌륭한 의사지만 저는 한국에서 진짜 치유를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딸이 보려 했던 세계,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진실. 저는 복도로 나가 벽에 기대어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김 교수는 조용히 따라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워딩턴 박사님, 릴리는 당신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그 아이의 메일에서 항상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보려 했던 세계는 제가 외면했던 진짜 의술이었군요. 그런데 왜 그 아이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을까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국가마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은 같습니다. 한국은 의료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책임으로 여깁니다. 환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마음까지 책임지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환자를 숫자로, 질병을 코드로 봐왔어요. 감정을 배제한 판단이 최선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것이 제 딸이 찾던 것과는 얼마나 달랐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는 저를 소아병동으로 안내했어요. 한쪽 벽에는 희망의 나무라는 벽화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이름이 나뭇잎에 적혀 있었죠. 이건 완치된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릴리도 여기 있었다면 아마 이 벽화에 푹 빠졌을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릴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희망의 나무 옆에 테이프로 붙였어요. 릴리도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김 교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릴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아이에게서 배웠을 테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김 교수님,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변화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릴리가 찾던 의료를
제가 실천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릴리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너처럼 다시 시작할게. 약속할게.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NHS 개혁위원회에 자원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고 제 병원 내에서도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간호사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환자를 단순한 케이스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마음까지 생각하게 됐죠. 의사인 제가 환자 가족에게 손을 내밀고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이제는 공허한 위로가 아닌 진심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딩턴 박사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간호사 수석이 제게 말했어요. 전에는 솔직히 조금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 먼 나라에서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저는 이제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서울대병원과 킹스칼리지 병원 사이에 교환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릴리 워딩턴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2명의 영국 의대생들이 서울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죠. 김 교수와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지내요. 그는 런던도 방문했고 우리는 함께 환자 중심 의료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한 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뇌수막염으로 입원해 있었죠. 의사 선생님, 제 아들이 살 수 있을까요? 과거의 저라면 확률과 통계, 그리고 의학적 소견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모든 힘을 다해 아드님을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 소녀는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그의 어머니는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그것은 소년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과 날개가 달린 천사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죠. 선생님이 천사의 손을 빌려 제 아들을 살렸어요. 저는 그 그림을 사무실에 걸었습니다. 릴리의 사진 옆에요. 두 아이 모두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저는 그날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제 딸 릴리가 보려 했던 세상은 결국 그런 세상이었어요. 가끔은 먼 곳에서 찾아온 낯선 시각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치유는 환자의 병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돌보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에서 제 딸의 눈을 통해 본 세상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릴리가 떠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NHS 의료혁신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되었고 의대생들에게 의료인문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차가운 진단이 아닌 따뜻한 치유를 가르치는 거죠. 엄마, 우리는 환자의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릴리가 죽기 한 달 전에 보낸 문자였어요. 당시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매일 그 말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어느 것이 더 낫다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릴리가, 그리고 김 교수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릴리의 꿈을 이어 저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는 매일 아이의 손길을 느껴요. 때로는 밤에 릴리의 방에 들어가 아이의 노트북을 펼쳐봅니다. 그 이메일들을 다시 읽으며 아이가 저에게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새삼 깨닫곤 해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아이가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전해주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에서 배운 이 깨달음이 저를 완전히 다른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릴리도 지금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해냈어, 릴리. 내가 보여주려 했던 세상을 이제 내가 만들어가고 있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